고품격 정보만을 제공하는 지구 최강의 시사 프로그램 정봉주의 품격시대. 오늘까지 양지열과 함께 하십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밝혔습니다.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으로 촛불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경제를 개혁해 기초연금을 올리고 아동수당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는 반발, 또 증세 없는 복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7월 20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7월 20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1호가 적폐청산, 2호가 반부패 개혁.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야당은 벌써 혹시 겁을 먹은 걸까요? 정치 보복이라고 나옵니다. 또 100대 국정과제를 이루려면 178조 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것도 논란인데요.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품격시대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예, 네. 마침 제가 진행하는데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우리 최 교수님께 드려볼까 합니다. 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 중 1호가 적폐청산입니다. 이 적폐청산을 첫 번째로 꼽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정권 교체는 보수와 진보 간의 정권 교체 또는 진보와 보수 간의 정권 교체의 차원을 좀 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그 박근혜 전 정권의 국정농단, 헌법 유린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 정권을 탄핵하고 심판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번 정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전 적폐청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적폐청산이라는 게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게 단순히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끊어내는 게 뭐 1차적으로 적폐청산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라든지 반칙, 특권, 근데 이러한 것들 저는 완화하고 해소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건 적폐청산은 소극적 의미,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건 소극적 의미인 것이고 보다 적극적 의미는 어떤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뭔가 바꿔나가는 거, 사회적 양극화의 그 간극을 좁혀나가는 거라고 본다면 이 두 가지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권이 국정개혁 과제로서 5대 목표 그리고 20대 전략과제, 국정과제 전략을 세웠잖아요. 100대 과제 이렇게. 여기에 1호로서 적폐청산이 들어가는 건 저는 당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거라고 보는 것이고. 바닥을 그렇게 청소를 해야. 기본적으로 지난해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게 몇 년 동안 계속돼 왔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나 권위주의 시대 그리고 냉전 시대에 어쨌든 구조적인 부분이 대단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찰하고 규명을 해내지 않는다면은 저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정개혁이라는 게 어쨌든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재판, 잘못된 수사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국정보호대회에서 제1호를 국정 로드맵의 1호를 전 적폐청산으로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 사실 이게 1호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영어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바닥을 이걸로 깔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 위에 할 수 없는. 이게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이걸 자꾸 정치보복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실장님, 최 교수님께서 마지막에도 정치 보복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했고 이게 또 이제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동안 부패했던 대한민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야권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거에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이른바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문 대통령이 직접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이제 검찰총장도 뭐 국정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가를 하니까 결국엔 이게 일종의 사정정국 뭐 정치보복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반발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명칭부터 이제 반부패 협의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부패가 없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부패가 어떻게 지금 사회 구조적으로 돼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바로 잡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참석하는 그런 그 이 기관장들도 주로
이 사정 당국의 총 책임자들이 지금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원장부터 국세청장,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장,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 쪽에서도 사실 사정의 어떤 그 권한이 있는 그런 그 이 담당자들이죠. 국정원장과 함께. 그래서 야당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역대 정부가 언제나 사실 그 이름은 적폐청산이 아니지만 부패를 청산해야 된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치하에 사실 사정당국을 언제나 동원을 해서 개혁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는 그것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것이고 역대 정부는 사실은 이제 경제 부분부터 이야기하다가 한 집권 중반기부터 개혁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하고 이제 돌아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 뿌리 그 이 부정부패와 그다음에 적폐의 뿌리를 청산하겠다고 한다면 그 범위가 사실은 현 정부까지도 다 포함해서 구조를 한다면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만약에 그런데 야당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어떤 집권 여당인 시절까지 포함을 해서 역대 정부들이 언제나 이런 것들을 전 정권의 실세 비리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정의로운 사회나 부패로 연결이 돼서 언제나 집권 4년 차 되면 무슨 게이트가 터지고 그렇게 그 이 되풀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 답은 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우려하지 마라. 전 정권의 어떤 비리 물론 비리가 지금 이렇게 최순실 게이트로 비화돼서 이미 다 어느 정도는 드러났지만 그 이상으로 뭐 역대 정부까지 포함해서 또 노무현 정부 그 이전 정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구조적인 어떤 문제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현 정부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런 정말로 우리 모든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 이런 차이 없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부패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바꾸겠다라고 설득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야당의 그 이 반발을 한 번에 사실 일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를 두고 사실은 현 정부는 저기를 해야 돼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 근데 참 이게 참 지금 상황이 정 기자님 그게 묘한 게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의 어떤 정권 역대 정권들에서는 사정과 다르게 조금 뭐 개별 사건이나 이런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부패를 원론적으로 없애야 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없애야 되고 이런 것도 당연한 건데 문제는 지금 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사건은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이게 개별 사건에 관여를 하자는 게 아니더라도 이미 드러나 있는 사건들을 뿌리 뽑으려면 또 청와대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청와대에서 문건들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른바 국정농단 2라고 시즌 2라고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겠다라고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몰고 나가면 그거를 또 받아서 일부 정치권에서 이게 결국에 정치보복 아니냐 사정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좀 어떻게 약간 좀 이중적인 상황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과거에도 뭐 그런 뭐 정치보복 논란은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있어 왔던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뭐 가장 뭐 정치보복 아니었냐 뭐 이런 논란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 뭐 아까 최천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촛불혁명이라는 뭔가 시대적 대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계속 국민들의 뭐 80% 가까운 지지를 받아오고 있는 거고 여전히 뭐 국민들 대다수가 지난 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건이 규명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적폐들 뭐 최순실 박근혜 이런 게이트뿐만 아니라 뭐 그전에 깔려 있던 뭐 검찰과 뭐 행정기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적폐들이 국민들 눈으로 스스로 다 목도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거를 먼저 청소를 하지 않으면 새 나라에 좀 기틀을 짤 수 없을 만큼 그 게이트 문제가 좀 심각했고 이런 국민들의 지지가 전 정권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정권 초기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 얘기하듯이 홍준표 대표가 5년마다 아까 모니터에 나왔는데 정치 보복 쇼가 이제 계속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프레임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보는 게 어느 정권이나 정권 초기에는 사정 드라이브를 걸죠.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 뭐 다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용두사미가 되거나 또는 정권의 중반기 정도에 지지가 떨어지거나 이럴 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사정 드라이브 거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권이 출범한 지 2달 이제 됐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것과는 좀 구별될 필요가 있다. 물론 향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권들처럼 이 부분을 자신들의 정권의 어떤 그 정통성을 더 확보하고 지지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도 비판받아야 마땅해요. 그러나 아직은 지금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단지 저 적폐청산을 기치를 내건 거를 이걸 뭐 5년마다 반복된 정치 보복이라든지 이렇게 볼 전혀 근거가 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정상근 기자가 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역대 정권이 그냥 이렇게 했던 것과는 다르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헌정사상 최초의 그럼요. 일이니까. 국민 주권에 의해서 그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실정법상 그리고 사법부가 단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문건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공개를 하냐고 그러는데 그거 공개하면 뭘 공개합니까? 국민이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일들을 했는데. 이걸 마무리 짓는 단계인 거죠. 근데 또 이 부분에 한편으로. 대해서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저는 야당 같으면 제가 야당 같으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그건 야당이니까 왜 이렇게 정치보복쇼 하냐. 좋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해서 집권당 시절에 일단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석고 내지 한 다음에 그러나 너희도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정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예 생략하고 절차가 어떠니 왜 의도가 뭐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는 여전히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0%고 자신들에 대한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은 것인가에 대한 성찰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대단히 부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장님, 혹시 이제 최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과거에 자신들이 집권 여당일 때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반성을 하고 전제 조건으로 그 다음에 나가게 되면 자신들의 잘못이 또 부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거는 싹 없애버리고 지금 정권에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비판을 해야 또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그쪽으로만 쏠리게 되는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홍준표 지금 당대표 같은 경우도 정치보복 쇼다. 옛날에 사실 뭐 노태우 정권 이랬을 때 정말 그야말로 정부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분들이 다 검찰 출신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쪽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려는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에서 반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이 수사가 확대되다 보면 어디까지일까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최순실 게이트 이렇게 드러나 있고 드러나 있는 부분에서 최순실과 그 다음에 그 일당과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우리는 보이고 있단 말이죠. 재판에. 그런데 지금 국정농단 문서가 나왔다. 여기서 어떤 국면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야권에서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내용들은 그 지금 알려져 있는 최순실과의 이 지금 재판에 드러나 있는 이외의 부분들. 현직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당시에 청와대에 몸담았던 사람들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계속 지금 청와대에서 오늘도 이제 발표를 했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한테 넘겼다. 그다음부터 검찰이 어떻게 발표하느냐 내용을에 따라서 전부 다 시선은 글로 갈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떤 면에서 검찰 전국이 돼요. 검찰 기자들이 바빠집니다. 왜? 문건들이 저렇게 1360건인데 오늘 발표한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다 점검해보면 검찰이 또 무슨 내용을 어떻게 깔지 모르고 그러면 야당에서는 일단 본능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벌벌 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일단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야당의 어떤 본능이에요. 일단 선제적으로 이건 아니다 하고 일단 아웃라인을 긋는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문건 자체에 관해서는 또 2부에 다른 분들과 말씀을 더 나눠야 돼서 더 깊이는 안 들어가고 일단 이제 시장님 분석으로는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문재인 정권이 새로 출범하는 정권의 어떤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결국 자기들의 것까지 과거의 어둠까지 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근데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 기자님 이제 또 새롭게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검찰 개혁의 하나로서 이제 공수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연내까지 완수를 하겠다라고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께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크게 좀 달라지는 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검찰이 있는데 또 뭘 한다고 하는데 조직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과연 어떤 걸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그동안 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계속 설치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뭐 정작 설치가 되진 않았었죠.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검찰에서 뭔가 비리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렇죠. 네, 검찰이 수사를 해야 검사.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자기 가족을 자기가 수사를 해야 된다. 좀 그런 것들이 있었죠. 이제 대표적으로 국민들이 눈에 띄게 봤던 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뭐 구속영장이 번번이 실패를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아니 제 식구를 저렇게 결국 수사를 하지 못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발족이 되면 뭐 고위공직자,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뭐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국무총리, 그리고 뭐 검찰 이렇게 뭐 판사. 네,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이 주어지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구성 자체는 이제 거의 장관급으로 그 공수처장도 보직을 주겠다는 거죠. 네. 그 지위 자체를. 야, 그러면 이제 오늘 실장님도 논설 실장님 언론에 오래 몸을 담으셨으니까 검찰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검찰이 어떤 조직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그만큼이나 막강한 어떻게 보면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하는 검찰권인데 뭐 기소권 나눠줘야 되고 뭐 공소유지권도 나눠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반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이 나올까요? 검찰이 이번에 순수히 받아들일까요? 자,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맨 처음 질문이 왜 1호로 적폐청산을 그 문재인 정부가 했을까에 네. 대한 저는 그 답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딱 참여정부 시절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참여정부 시절이 왜 사실 실패했냐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검찰개혁을 들고 목표로 하고, 검찰과 정말 맞짱, 그러니까 시쳇말이긴 하지만. 크게 부딪혔죠. 부딪혔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법이 왜 잘못됐냐면, 설득을 하려고 했거든요. 검찰한테 너희들한테 내가 권력을 줄 테니까, 자율적으로 해봐라.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거는 검찰을 완전히, 압박하려는 것이다. 해서 사실은 반발을 하고, 검찰개혁이 실패로 들어가면서 첫 해부터 사실은 첫 단추를 잘못 깨는 듯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옆에서 때문에. 지켜보셨으니까요. 처음부터 이것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만 성공한다라는 거를 그때 이미 체화를 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사실 최순실 게이트는 검찰의 게이트예요. 기억하시지만 진성준 검사장 넥슨부터 시작이 출발이 거의 진성준에서 우병우 전 수석으로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그 대표의 어떤 비리도 법조계 비리로 비화되면서 검찰이 이걸 다 비호해 준 게 그렇죠. 아니냐는 그다음에 얘기가 진성준 나오다가 게이트 나오면서 우병우 수석으로 됐고. 이게 비화되면서부터 이제 그 다음 최순실이 나왔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뼈저리게 알아요. 검찰이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그때 한 1년여를 그 검찰의 비리를 생생하게 목도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공수처 얘기가 사실 몇십 년 된 거예요. 공수처 그렇죠. 얘기가.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검찰이 부글부글 끓어도 아마도 이 도도한 물결을 쉽게 못 막을 겁니다. 그건 이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예요. 근데 자, 최 교수님, 이게 어쨌든 공수처, 저는 검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민정수석을 앉히면서 예전처럼 검찰을 정권의 자신의 칼로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사를 표현하신 거 굉장히 좋은데, 또 밖에서 아직도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뭐냐면 공수처장도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그럼 검찰이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 공수처를 내 말을 듣도록 이렇게 공수처를 장악하는 거 아니냐. 여전히 정치적으로 외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또 의견도 저는 있거든요. 그런 지적은 일정 부분 상당히 합리적 지적이라고 봐요. 검찰의 독립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커다란 게 인사 문제거든요. 어느 조직이나 인사와 예산권을 장악하면 그 조직을 장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검찰이나 그 정권의 눈치를 봐왔고 눈치를 보는 가운데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기소 독점주의 때문에 그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또 그 자신의 권력을 휘둘렀던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면서 검찰이 이렇게 최고의 강한 권력이 되는 건데 공수처장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그럼요. 그거 제도만 놓고 대통령, 봤었어요. 국무총리, 대통령 그 수사할 수 있을까요? 공수처장이? 잘 못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공수처가 설치가 돼서 그것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또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정말 부패의 칼을 들이대고 지금 아까 나온 것처럼 장관, 차관, 국회의원들에게 검사, 판사 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뭐 잘하려고 봅니다만 잘해야 되고 중요한 건 역시 장기적으로 볼 때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게 지금 자치경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국정 그 과제에 검찰총장이나 공수처장도 궁극적으로는 당장 그걸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인사권이나 그 통제를 국민에게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1조가 명시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가장 1조 1항 1조 2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문민 통제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은 문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원래는 국방차관도 군 출신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바뀌었잖아요.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 때도 국방차관이 문민 출신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나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긴 갖되 결국은 문민이 통제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 앵커께서 걱정하신 그런 우려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저는 이 정권이 그야말로 촛불 시민혁명에 의해서 들어선 정권이기 때문에 공수처도 국민이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걱정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잘 해나갈 것 같은데 보다 원론적 관점에서 볼 때, 당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최소한도 공수처장이나 검찰총장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지더라도 그것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을 때 국민들이 우려하는 여야가 바뀌더라도 검찰이나 공수처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일은 구조적으로 없어질 수가 있다. 사실 그렇죠. 지금 뭐 굉장히 이제 아주 적절한 필요한 지적을 해주신 게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근에 본 문제점으로 보았던 게 이제 검찰 인사를 법무부에서 다 파견 나간 검사들의 법무도 좌지우지하고 모든 것을 다 검찰 획일적으로 정권에 줄이 닿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이런 인사들로 이루어져 왔다는 게 문제였고 법원도 법원 행정처가 또 판사들이 비슷한 일이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쫙 장악이 돼 있으니까 결국 사람이라는 게 자기 자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인사권자의 의지 플러스 인사권이 국민이 좌우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게 가장 이제 다시 요거 하나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견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역할이 다르긴 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준사법기관이고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이 독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독점을 못한다면 사실 시장 경제에서 경쟁을 시키면 뭔가 가격이 내려가고 시장이 또 바뀌듯이 저는 그런 면에서는 공수처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견제하고 공수처가 또 검찰을 견제한다면 그런 거 그 구조 하나만으로도 일단 검찰 환경이 많이 바뀐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저기 최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100대 과제에 보니까 경찰도 좀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방자치 경찰이라는 걸 도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발제가 돼 있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거지? 이게 뭐 자치경찰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치안 행정권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이 국가직으로 소속이 되어 있지만 경찰청으로 소속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각 지자체로 일종의 이제 분리독립을 시키는 거죠.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제주는 이제 특별자치도니까 지금 그렇게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의 이제 경찰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나머지 이제 제주도를 제외한 그 대한민국 이제 행정 시도에서는 지금 경찰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게 결국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찰이 수사권이 강한, 검찰 권한이 강한 이유가 역사적으로는 경찰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을 한 번 더 거쳐야 이제 인권 보호가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이거든요. 이런 어떤 제도인데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경찰을 먼저 찢어놓게 되면 이제 경찰 자체가 약간 뭐 지자체 경찰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라든가 치안 쪽에 하는 경찰이 있고 또 국가 경찰은 수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도 권한이 좀 나눠진다는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경찰을 지방의 시장 도지사들이 또 장악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새로운 어떤 그 권력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전에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을 끌어다녀야 될 소방관들이 지자체장을 위한 일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했었어요. 근데 이번 100대 가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큰 핵심이 국민 주권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뭐 시도지사가 뭐 이렇게 경찰들을 뭐 경찰력을 부린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경찰 관련해서 자치경찰제만 도입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 쳐도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뭐 국민 소환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국민들이 다른 권력들을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여러 가지 좀 마련을 해놓고 그걸 동시에 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뭐 이것이 다 통과가 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새로운 시도예요. 우리 국가에서 구조에서는 아직까지 없었던 그러니까 경찰이 지방 공무원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도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수사를 하는 경찰과 저기 지방의 행정, 치안 이런 거 하는 경찰이 나눠지는 그런 구조인데 색다른 실험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우리 최 교수님께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어떤 약간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공무원들의 노조 활동 이런 걸 굉장히 철저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공노도 법외 노조 만들었고 정교조도 좀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뭐 해직된 교사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법외 노조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혹시 합법화 시키겠다는 것의 일환으로서인지 모르겠는데 국제노동기구 협약 이제 이거 좀 조약인데 국제노동기구 그렇죠. 조약이라는 거를 우리는 그 일부를 가입을 안 해놨었거든요. 안 했죠. 예. 그러니까 가입 안 한 내용이 이제 정부가 노조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조약인데 그거를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국제법상으로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도 비준도 하겠다라는 거는 정교조 전공로, 그러니까 이른바 공무원 단체의 어떤 노조 활동 이런 것을 허용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사회적으로 좀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교조와 전공노는 전국 공무원 예. 노동조합이에요. 전교조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고 예. 이 전교조와 전공노가 지금 말씀처럼 법의 노조로 돼 있어요. 법 외의 노조. 네. 법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노조가 아닌 건 아니지만 합법적인 그러니까 보호를 안 해준다는 거죠. 거죠. 노조는 맞는데 네. 보호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의 가장 큰 이유가 해직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네.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이제 위배되기 때문에 이제 법 외 노조로 한 거거든요. 그 판결을 이렇게 내린 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노동기구 ILO의 규정에 의하면은 87호하고 98호가 지금 쟁점이 되는 거예요. 협약을 우리가 비준하겠다는 게 두 가지인데 네 가지 중에서 일단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일 거. 큰 게. 예. 정부가 노조 활동을 막거나 해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ILO 87호예요. 네. 그리고 98호는 공공부문의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이 두 가지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어요. 네.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 전교조와 전공노의 그 노조들이 해직자를 가입시켰기 때문에 법의 노조로 한 근거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 자체를 아예 해직자는 그렇죠. 포함할 수 없다고 만들어놨으니까. 87호와 98호를 우리가 비준을 하게 된다면 이제 전교조와 이 지금 전공노가 법의 노조로 된 거 자체의 그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말씀처럼 전공노와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바꾸려고 지금 정부가 새 정부가 ILO 국제노동기구의 그 협약을 두 가지를 지금 비준을 하려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보수 시각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게 아니라 국제 규격과 우리나라의 노동 규격을 맞추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전교조 전공노가 법의 노조로 돼 있는 것과 이것은 당연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련될 거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야말로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건 뭐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 법의 노조로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원론적으로 그리고 명분은 국제노동규약과 우리 기준을 맞춘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 시장님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약 국제 어떤 기준에 맞춘다라는 당위성 명분은 충분한데 현실은 어쨌든 이미 법에 노조화돼 있는 전공노와 정교조가 합법화 다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 네네. 또 정교조와 전공노에 대해서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갈등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다시 한번 또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인 것 네,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그럼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될까?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 예, 일단은 저는 조금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지금 사실 어저께 발표한 여러 487개의 어떤 실천 과제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입법화해야 된단 말이죠. 예. 입법화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법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 교원 노조법이나 공무원 노조법을 개정을 해야만. 그러니까 뭐 그 국제 그 비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냥 받아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현행 법을 곧 개정을 해야 이게 그 비준을 받아들인 효과가 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행 법을 개정을 하려면 어차피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국회라는 어떤 그 장치에서 사실은 가장 이 이념상이나 진영상 첨예한 문제는 사실 좀 후순위로 지금 현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부터 이제 어저께 발표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갖고 국회를 설득하거나 혹은 국회에서 강행하거나 이런 어떤 결단은 이제 내려야 된단 말이죠. 이게 저는 이 두 가지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몇 가지 더 큰 어떤 문제, 그러니까 그 논란이 되는 어떤 입법안들을 현 정부가 이제 어떻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입법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현 정부가 처음에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사실 국회에서의 충돌을 피하고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9월 정기국회도 있고 또 실천 과제를 해서 연말마다 이렇게 그 과제에 얼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보고대회도 열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국회에서만 남았어요. 국회 일. 정부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 단독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입법화 과정이나 개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저께는 발표를 했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정부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진짜 스킬, 테크니컬하고 그런 진짜 구조적인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촛불혁명으로 태어나서 정당하고 그다음에 89%의 어떤 지지율로 이것을 이끈다는 것은 딱 여기까지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입법화 과정에서는 정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나머지 야당 128명이 아닌 180명 가까운 야당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거나 어떤 정당과 어떻게 또 이 협의하고 협상하고 이 과정들을 사실은 지금까지의 정부와는 다른 업그레이드된 사실 그런 그 모습이 또는 전략이 또는 정치공학적인 해답이 필요하다. 정당성만을 갖고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최 교수님,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야당 대표들 모고 있어서 오찬도 하시고 딱 시점이 그런 시점일까요? 근데 협치 얘기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예. 협치는 지금 완전히 지금 형해화돼 있어요. 추경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그래도 많이 좀 추세라서 그래도 글쎄 끌고 가고 물론이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정부도 아직은 구성이 안 됐어요. 지금 예. 내각도. 이명박 정부 때 18일 만에 내각이 구성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52일 만에 구성이 됐어요. 날짜 며칠 차이가 중요한 건 물론 아닙니다. 정부조직법은 이제 오늘 통과돼서 이제야 정부의 얼개가 구성된 거란 말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사실은. 그렇다면 과연 지금 야당이 여당이 다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당도 뭐 추경 같은 거 야당이 지적하는 거 일리가 있다고 좀 보는데 야당이 지적하는 것을 보면은 협치가 기본적으로 어렵다. 솔직히 뭐 다른 얘기로 하는데 이러한 정당 체제 하에서 과연 협치가 가능할까? 저는 그래서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바꿈으로써 정당 체제가 원천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쪽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야 관계는요. 정치문법 그대로예요. 일단 반대부터 하는 정치문법. 거기에 이제 순치된 대한민국의 정치적 패러다임 때문에 이 실장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런 말 해요. 그런 말 다 합니다. 어느 언론이나. 근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 저는 기본적인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정부가 아마 그런 걸 좀 인식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럼 이렇게 최 교수님께서 지금 이 상태로서의 협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대를 좀 못하고 큰 기대를 걸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465개를 법안을 제정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개정 제정을. 근데 지금 내년까지 427개인가 이렇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연 국회에서 가능할까? 물론 대통령 여당이 정말 설득하고 대통령이 전화 걸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죠. 할 거라고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다당제는 다당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이 이게 발현되는 이런 구조라고 봐요. 원래적인 의미의 다당제라기보다는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합시산한 거예요. 말이 좋아서 다당제인 것이 따라서 정당 명부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국민들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그런 다당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의 다당제는 일단
여서야대로의 하나의 기능밖에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국회를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구조를 뭔가 개혁해 나가는 그런 제도적 개혁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실장님 이거 뭐 이렇게 정계 개편해야 되나요? 정계 개편하셔야 되나요? 아마 교수님은 그거보다는 좀 더 큰 뜻으로 개헌까지 포함을 해서 정치 개혁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제가 너무 국민들의 얄팍한 열망으로 수를 건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다 같이 포함된 포함된 말씀이신 것 같고. 정계 개편 포함해서. 예, 사실 아까 이 정부가 좀 더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어떤 뜻을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사실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여요. 일단은 국민의당과는 뿌리도 같고 그러면 국민의당과 어차피 이 정치 협치라는 건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당과의 어떤 협상, 물밑 협상이 훨씬 더 먼저 돼야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바른정당입니다. 경제 부분 관련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경제 입법화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면 경제 입법화 관련해서 바른정당의 어떤 그런 요구들을 들어주면서 또 바른정당의 어떤 그 요구, 그러니까 어떤 일정 정도의 법안에 대한 협조 요구 이렇게 조금씩 사실은 이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좀 아쉬워하는 거는 2개월 동안 정당성, 지지율 높다. 그다음에 촛불혁명으로 정당하다만 말씀을 하시고 사실 그렇게 했지 사실은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국민의당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제보 조작.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파트너십인데 국회에서 그렇게 막 비난만 하고 적대시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정치공학적으로 잘못한 건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되 좀 더 정치공학적으로 한 부분 접근은 가능하면 나머지 그 사실 107명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개헌은 사실 굉장히 먼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해 내로도 100개 이상의 170개인가요? 입법안을 내야만 첫 번째 해 국정과제가 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금 더 이런 어떤 협치의, 우리나라식 협치의 모델이 좀 더 보여줬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을 향해서 지난 선거 때 이런 이제 있자라는 말씀 그래서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협치는 주고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데 알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나라를 위한 어떤 그런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우리 오늘 어차피 문재인 정권이 이제 100대 과제를 했으니까 네. 하나는 짧게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 문제가 거론이 안 돼서 네. 이게 뭐 수당도 올리고 아동수당도 주고 한다 그러는데 돈은 또 새롭게 뭐 거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혹시 짤막하게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100대 과제를 다 실현시키려면은 총 178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 178조 원을 어디서 가져오냐라는 게 뭐 가장 큰 당면 과제가 되겠죠. 근데 일단은 재원 조달 계획을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재정 지출이나 이렇게 뭐 세출을 좀 절감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총 95조 4천억을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세수가 이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세금 탈루 뭐 그거를 제재를 강화를 해서 총 82조 6천억 원을 세입을 확충을 해서 총 178조 원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새로 걷진 않더라도 새로 걷진 않더라도 일단 그런 식으로 줄일 걸 줄이고 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국정기획자문회의의 비전은 그건데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가능하겠냐라는 데에는 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약간 좀 재원 조달 이런 내용이 좀 석연치 않다 뭐 그런 말도 했고요. 근데 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좀 민감한 문제라고 하면서 좀 나중에 얘기하자 뭐 그렇게 뭐 말을 돌리긴 했는데 뭐 재원 조달 관련해서는 좀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겠죠.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는 게 지금 지난 정권 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의 여당이 야당 때 증세 없이 어떻게 복지를 하냐라고 비판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얘기는 다 우리 정 기자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바꿔나가겠다는 건데 그건 박근혜 정권 때 지하경제 양성화해가지고 바꾼다는 얘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그건 김부겸 의원이 뭐 그런 얘기를 했든 안 했든 그걸 떠나서 사실 정권 입장에서 볼 땐 법인세, 소득세 얘기하기에 대단히 민감해요. 김동연 총리가 부총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루고. 그건 마찬가지 현실적으로 권력을 이제 쥐고 나면 당연히 그러는데 어쨌든 과감하게 당장 아니더라도 국민들에게 조금씩 설득해 나가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